실패와 성공 세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제가 중국 주식 투자를 막 시작했었을 때 겪었던 실패와 성공 사례,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편한 진행을 위해 친구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구성할 거예요. 편한 말투와 반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충고 한마디와 내가 감명 있게 읽은 켄 피셔가 쓴 책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에서 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잘 말해주고 있는 한 구절을 들려줄게. Investment activity. So because they can so easily move around, they do move around, and moving around is not smarter than investing. 많은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10년을 내다보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일일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 월별로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큰 폭의 단기 출렁임에 반응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다. 시장을 매일 주시하더라도 분기 단위로 수익률을 점검하도록 자신을 통제한다면 3년 안에 상대 수익률은 결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잘못된 타이밍에 조건 반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며 들락날락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중에서 시기는 2014년 12월쯤으로 기억이 돼. 내가 그 당시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중국 직원들이 항상 주식 얘기로 시작해서 주식 얘기로 끝나는 거야. 그야말로 평소 주식에 관심도 없었던 우리 회사 직원들조차도 주식 거래를 시작할 정도로 중국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었던 시기였어. 이 당시에 난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인 비주 계좌를 만들어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 비주 시장은 일종의 소외된 시장으로 거래량도 많지 않고 주가 등락도 크지 않아서 별 투자의 재미는 못 느끼고 있었지. 그 반면에 A주 본토 주식 시장은 직원들 얘기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일일 거래량도 엄청났고 주가 움직임도 다이나믹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수의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었어. 근데 그 당시 A주 시장은 외국인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계속 아쉬워만 했었지. 그러다가 지금은 와이프가 된 당시 중국인 여자친구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나름 신중하게 정보를 모으고 분석을 해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지금과 다르게 중국 주식시장 정보나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 등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 물론 중국 증권사 APP에서 제공되는 기업 정보들이 있었지만 내가 중국 국자를 모르는 게 많았고 전문 용어들은 더군다나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그 당시 여자친구는 당연히 중국인이니까 읽을 수는 있었는데 경제나 주식 투자에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에게 설명해 주지를 못했었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어로 쓰여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 점점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테마주, 급등주, 신고가주 등 소위 말하는 인기 급등주에만 눈이 돌아갔어. 특히 지금도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 중국장은 기관보다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태였어서 하루하루가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아침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급락했다가 하는 이런 식의 주가 움직임이 많았었어. 나도 모르게 점점 인기주를 따라 매매하며 급등 급락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듯이 스포츠 토토를 하듯이 스릴과 짜릿함에 정신을 못 차렸었지. 하루 이틀 올라서 좀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하고 급등할 때 올라탔다가 며칠 조정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손실을 보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에서 몇십 번씩 잦은 매매를 반복하면서 그때 느끼는 그 긴장감, 스릴, 베팅의 재미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계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신경도 쓰지 못한 채 그냥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갔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하루 축적된 손실과 매매 비용, 세금 등으로 어느새 계좌 금액이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 웃긴 건 그 몇 달 동안 상해 종합지수나 신천 종합지수는 52주 신고점을 갱신했다는 거야. 상승장에서 돈을 벌기는커녕 마이너스 50% 수익률을 기록한 거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이렇게 주가지수가 올랐는데 내 계좌는 이 모양이 된 걸까? 라며 자책과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어. 그동안의 매매 기록과 내 계좌 금액 변동 상황을 쭉 살펴보니 손실의 절반 정도는 잦은 매매 거래로 인한 거래 비용과 세금으로 발생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 하나하나 단위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만 생각했던 각종 비용들이 수많은 거래들로 쌓이고 쌓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지. 내가 사고 팔았던 ETF, 주식 종목들을 보니까 그냥 사서 중간에 조정이 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대부분은 많은 수익을 나에게 안겨줬겠더라고.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투자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 대가들의 책과 각종 투자 심리에 관한 책들을 구입해서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투자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난 내 잘못들이 나만 그렇게 저질렀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역사 동안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해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반면에 위에서 내가 여자친구 명의로 A주 계좌를 만들기 전에 외국인 계좌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비주 시장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잖아. 말했듯이 상해 비주, 심천 비주,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몇몇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 그중 내가 투자한 비주 기업들 중에 백주 기업인 고정공주가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비주 주식시장에 아마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백주 기업일 거야. 안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저가 배추 시장의 강자였지. 그 당시 안의성에서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점점 주변 다른 성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 내가 살고 있는 산동성과 가까운 지역이라 내 주변 거래처 사람들 중에서도 안의성 출신 사람들이 꽤 있었고 평소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할 때 가끔 집에 있는 고정공주 백주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는 했었어. 내가 사는 곳에 있는 큰 마트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주변 중국인들의 그 술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었어. 가격 자체도 마우타이나 오량액 같이 고가가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술이었고 그래서 내 비주 투자금의 40%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 4월쯤에 매입 단가 20 홍콩달러에 매수를 했어. 아까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는 중국에도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던 시기였는데 백주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 관련 조사와 각종 매체들의 중국 백주 기업들에 대한 비난 등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어. 그것도 백주 기업들 주가가 안 좋다는 걸 A주 계좌를 통해 알았지만 B주 계좌는 들여다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손실을 보았는지는 잘 몰랐었어. A주 시장과 달리 B주 시장은 평소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고 가격 움직임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 그리고 미국 달러나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해야 하다 보니 중국 은행을 통해서 증권사에 투자금을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엄청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해서 거의 그냥 투자를 해놓고 계좌는 가끔 들여다보는 그런 식이었어. 주로 여자친구 명의로 만든 A주 계좌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거래를 했었지. 처음에는 고정공주 그 주식을 팔아버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B주 계좌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거나 그러지 않았었고 처음 투자할 때 알아봤던 회사 경영 상태가 특별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고 계속 주변 다른 성으로 영업을 확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 좋아 보였었어. 그래서 결국 그냥 놔두기로 했어. 보유하고 지켜보기로 했지. 사실 이 주식은 지금까지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야 확인을 해서 안 사실이지만 2014년 5월에 마이너스 35%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그 뒤 반등을 시작해서 올해 연초, 그러니까 2021년 연초에 최고점 125 홍콩달러를 기록한 뒤에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99 홍콩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그동안 받은 배당을 포함 안 하더라도 단순 주가 상승만으로 5배가 된 거야. 내가 처음 매입할 때 생각했던 회사 발전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도 계속 중국 전역으로 영업이 확대되면서 점유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해서 생산 능력도 늘어나고 있었어. 물론 내 실력이 아닌 운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내게 책에서만 보던 성공적인 장기 투자 성과를 경험하게 해줬었던 거야.
물론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때때로 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어기고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걸로 또 후회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경험이 나에게 조금은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었어.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책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읽고 음미해봤으면 하는 단락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등락과 빠른 변화, 그리고 선정적인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꾸준한 발전은 거의 지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을, 우두커니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즉,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심리학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투기적 행동은 주식을 사는 것을 그 회사의 사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대형주, 때로는 중소형주로 갈아타고 테마주를 찾아다닌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여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 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다. 이러한 투기적 행동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장이 올랐음에도 돈을 번 사람이 별로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뱅가드 산하의 펀드에서 투자를 전혀 바꾸지 않은 계좌와 자주 투자를 바꾸는 계좌의 실적을 비교 연구했다. 짐작하겠지만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계좌가 빈번하게 매매한 계좌의 수익률을 가뿐히 앞질렀다. 이 내용은 제3의 부의 원칙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